철저하게 내 투자금을 네. 불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봐라. 그렇죠. 당연하죠. ESG 바꾸다 회사 죽어. 돈 쓰니까. 돈 많이 쓰니까. 죽는 거니까. 아, 이 사기꾼이네. 결국엔 돈 장사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입니다. 오늘 옆에 또 이제 아주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 이제 양형만 보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 같으신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이란 책을 쓴 저자 장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금융시장의 포식자들 표지나 네. 제목부터 네. 굉장히 무서운 책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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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포식자들이 있으면 피식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피식자는 저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미정희님 같은 분들이 피식자죠. 이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네. 이 책의 메시지를 설명드리자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틀과 행간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돼서 읽어보자라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돈을 버니까. 그럼 단순히 투자자의 마음을 가져라 해서 조금 더 뭐 진보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투자자의 마음이란 건 결국에는 기회비용이나 야 이거 괜찮대, 야 이거 투자하지. 맞아요. 이게 투자자의 마음인 네. 거고 금융시장 포식자들에서 말하는 투자자의 마음은 이 회사는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 투자했을 때 내가 과연 이거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죠. 예.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우리 촬영이 성사되면서 뭐 어떤 분이실까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좀 읽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지금은 현재 그 주식회사 미래용역이라는 네네. 미디어 커머스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원래 M&A 쪽에서 좀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상장사뿐만이 아니라 뭐 VC 운용사들 인수합병하면서 직접 회사 매니지먼트 하고 회사 다시 재매각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쭉 해왔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M&A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드라마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뭐 그런 건 아니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뭐 노조 정리해야 되고 부채 정리해야 되고 기존 임원진들이 쌓아놓은 똥 다 치워야 제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씀하셨네. 뭐 그런 요소들이 있지.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 난 백마탄 왕자지 실장이 다 배 나오고 머리 없는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그런 거 확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룹 회사의 포식자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업무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을 썬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지인들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차트 매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이상한 카더라 뉴스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렇게 요즘 돈 좀 비싸게 주면은 찌라시 사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고서 어안이 벙벙할 때가 많았어요. 단톡방에서 사고 뭐.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방식이 뭐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저걸 인지를 하고 사는 걸까? 알고 사는. 왜냐면은 저는 뻔히 기업 공시나 회사 뉴스만 봐도 왜 이러는지 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 어떤 눈을 좀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그 시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계기에서 사실 쓰게 된 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십시오를 넘어서서 아예 그냥 우리가 포식자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좀 포식자를 알아라. 그렇죠. 그런 의미를 쓴 책이라면. 근데 사실은 그 행간만 이해할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나중에 좀 따로 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책을 사실 다 읽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촬영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뵈면 질문 좀 드려야지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책의 타이틀이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인데 포식자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제 포식자를 하면요 딱 하나예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주체,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 그 주체들이 왜 A라는 방향으로 갔을까? 왜 B라는 방향으로 갔을까? 그 주체의 마음을 사야지. 얘가 이미 B란 방향으로 방향을 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B란 방향이 이렇대 라고 해서 투자를 하지 얘가 왜 B란 곳으로 갔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그 주체가 바로 포식자죠. 예. 그러면 우리는 흔히 B로 가니까 그냥 B가 종착지인 줄 알고 그렇죠. 좋으니까 사야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포식자의 마음은 B를 거쳐서 C로 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C를 먼저 선점하면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시를 좀 들어드린다면 네. 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삼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이 왜 삼성물산이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제일모직하고 왜 합병을 할까? 그리고 LG화학이 우리 주주들은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한다고. 그런데 투자자 입장이라면 난리를 피지 말고 LG화학이 왜 2차 전지 사업을 분리를 시키려고 할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 그 이유는 뭘까요, LG? LG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네. 자기네들이. 네. 그러면 포식자들의 종류가 그러면 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기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뭐 정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정부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정이님이 네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정아 우리 저기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된다. 아 왜요? 그럼 그쵸. 아 왜요? 왜 그래요? 아 짜증나네. 아빠가 사고 쳐서 부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아빠는 왜 사고 치셨어요? 아빠는 왜 엄마랑 아들들 뭐 이렇게 건사도 못해? 아빠는 왜 그래요? 비난할 거예요? 대부분 비난한단 말이지. 근데 똑똑한 아들이라면 우리 아빠가 일단은 톡 끼고 나서 다음에 어떤 거를 수순해서 누군가한테 또 사기를 치든 뭐든 재기를 노리겠구나. 그럼 우리 아빠가 어디 가서 사고를 치든 뭐든 돈을 가정으로 갖고 오면 우리 집은 일단은 따뜻한 소고기 한 그릇 먹을 수 있겠구나. 소고기 국밥 한 그릇. 이런 취지로 바라보자는 거죠. 근데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어요? 평생 그 질문하다 이제 죽어버려야죠.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저 딱 와닿았어요. 네. 네. 그러면 책에서 이제 예시를 들으셨는데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투명한 승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사실 뭐 이슈잖아요. 네, 네, 네. 국민들 중에 네.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도 없고 그게 이제 도덕적으로 뭐 좋고 나쁘고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사실 보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요지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대기업을 좋아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런 감정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죠. 얘네가 미운 행동을 하든 좋은 행동을 하든 관심 갖지 말고 얘네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떡고물이 떨어질 것인가 그 고민하자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돈을 그렇죠. 투자를 위해서.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배달은 여동생이 하나 있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비밀을 보고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 받아내는 게 똑똑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딱 와닿았어요.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 먹여 살려야 될 직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계속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뭐 1년이 됐든 영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위하고의 생존 전략이란 말이죠. 그 생존 전략을 왜 미워하고 왜 좋아하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 보면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땅콩 해양. 네. 그게 그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근본을 흔드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잖아요. 네. 저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것이 대중의 히스테리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너는 옹호하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보시는 분들은. 돈을 벌겠다는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게 중요점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대한항공이 엄청나게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노리고 들어가는 그 냉정함이 필요하다는 거지. 불매운동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말아라 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요소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투자금을 네. 불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봐라.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대한항공에 내가 1억을 넣었어요. 근데 땅콩해양을 해서 조현아 때문에 비행기가 돌아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그때는 조현아를 비난해도 돼요. 아씨 하면서. 왜냐하면 이미 대한항공의 주식을 내가 샀으니까. 이미 사놨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한항공이란 주식을 바라보는 인베스터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 근데 대부분이 불매운동하니까 안 될 거야라고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매출에 영향을 네. 미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뭐 법조인들은 다 알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였거든. 단기적인 이슈. 예. 근데 그것이 구속됐네 뭐 나중에 집행유예 나왔네 대법원에 최종 무죄가 받았네 이런 이슈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이걸 들어갔을 때 내가
한 주당 2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단 1%라도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사실 제가 이제 뭐 다른 케이스일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날짜도 기억나요. 작년 3월 18일인가 19일인데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바닥이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대기업 다닌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자기네 대기업 회사 주식이 떨어졌는데 야 이거 지금 사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근데 그때 산 친구들은 다 성공을 했고 그때 사지 마지 이런 애들은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기회비용인 거죠. 아 그건 투자자 관점이구나. 네, 투자자 관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항상 어디 그 유튜브 채널이나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환율이 오를 때 투자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기회비용인 거고 전혀 그거는 말 그대로 전략이죠. 전략과 프레임을 뒤집어서 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이 전략을 얘기했다고 간다면 제목은 금융시장의 전략서로 제가 제목을 지었겠죠.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프레임 바꾸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전략을 도입하는 건 쉽지만 프레임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책을 다 읽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네. 프레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힘들죠. 사실 이제 저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땅콩 해양을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사건이 생겼다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저함이 좀 들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오너십의 방향이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일반 소액 주주들이 아예 주식을 못 사게 뭐 상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냐는데 그럼 전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평생 보지 말고 돈 벌지 마라. 그런 종목 사지도 말고 그냥 근로소득해서 은행에다 저축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대기업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긴 한데 노조도 금융시장의 포식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노조하면 이제 물론 뭐 아닌 노조들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이제 뭐 의뢰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포식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노조의 권리나 노조의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요. 전혀. 그런데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인베스터라면은 이 노조가 이 회사에 어떤 요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를 바라본 냉정한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어디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어디 회사에 그 가치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노조가 강성인 게 유리하겠어요? 경영이 유연한 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네.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미국의 웬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무노조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겠어요? 나스닥 뉴욕 증시가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몇백 프로씩 치솟을 때는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한 게 사실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구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무노조의 베이스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이나 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운용사나 어떤 뭐 이게 블랙머니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거기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조가 제가 뭐 예시를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M&A 할 때인데 어떤 금융사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 경영권 알력 다툼을 해가지고 한 명이 속된 말로 나가리 되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금융노조를 결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융노조 결성하는 순간에는 대출도 안 되고 어떤 호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그 사람들의 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눈으로서 봤을 때 노조가 어떤 요소라는 거를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금속노조 가입자고 우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정리해고하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쏘고 부당해고를 당했으면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건 그건데 니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노조 입장을 썼으면 저는 노조가 편안하게 앞으로 미래 시대를 맞이하는 법 이런 책을 제가 썼겠죠. 그렇지만 이건 철저하게 투자자의 포커스를 맞춘 거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성팔이 도덕적 비도덕적을 버려야 되는 프레임을 무조건 가져셔야 된다. 그냥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사실 이제 노조하면서 제가 생각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보면 해외에서 잘 팔리는 차인데 노조의 반대로 뭐 국내에서 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약간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시어머니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예요. 투자자는 이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용을 많이 안 쓰는 게 좋죠. 그렇죠. 네. 비용을 많이 안 쓰면 어떻게 하죠? 노동의 유연성을 갖고 가야죠, 이 회사가. 맞아요. 그러면 노조가 있으면 노동의 유연성이 힘들죠.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이 투자자는 이 회사를 투영해서 바라봐는 힘을 길러야겠죠. 그렇지만 이 노조 입장이 되는 건 다른 문제죠. 그 노조가 4차 산업 시대에 노조가 있는 회사도 있을 테고 없는 회사도 있을 텐데 네. 노조가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4차 산업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유연하게 또 돌려야 되고 투자를 예를 들어서 조금 성과가 안 나더라도 또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근데 노조가 있으면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4차 산업 시대에 노조가 있는 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조금 걸러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4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가장 전통적인 제조업 베이스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미국의 디트로이트랄지 자동차 공장 뭐 포드랑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는 노조가 없고 노동 집약적인 비즈니스마저도 노조가 있는 곳은 밸류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는 노조 때문에 글로벌화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노조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노조로 유명하다니까 좀 이상한데. 물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보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전기차 시대고 하다 보니까 노동 집약적인 곳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럼 여기서 어떠한 혁명을 가질 것인지, 어떠한 혁신을 할 것인지는 그 기업에 달려 있겠죠. 다만 만약에 현차가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노조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적을 졌다고 했을 때 저는 내일 당장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하긴 뭐 이 책에서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노조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그런 건데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대변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좀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말씀하실 때 언급하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뭐 ESG 저희가 이제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포식자들의 우리가 관점을 바라볼 때도 저 양반이 지금 ESG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ESG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아마 투자를 많이 할 텐데 그 중에서 뭐에 제일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ESG에 뭐에 가장 집중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ESG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왜냐면 유럽 쪽, 독일 쪽 빼고는 ESG로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시아권은 거의 중국 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중국 쪽도 결국에는 ESG로 전환 언젠가 할 텐데 그 전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돈을 벌 거냐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ESG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ESG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주도권을 갖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쪽에 투자를 해야겠죠. 일단 너무 방대한데 그렇죠. 그 환경만 좀 다뤄본다고 하면 우리가 환경하면 결국 탄소 배출인데 탄소 배출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은 탄소 배출을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찍 했어요? 한국은 그 MB 정부 때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ESG를. 그래서 그 아무래도 간극이 크겠죠. 근데 유럽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달성을 안 하면 관세로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죽일 수 있을까? 왜냐 중국이 G2 국가인데 중국이 세계에서 내수시장 제일 크고 폭스바겐, BMW, 아우디 소비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 과연 관세를 매길 수 있는가? 다만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슈는 있죠. 그럼 이 중국 ESG로 전환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럼 그 필요한 게 소비가 가장 많이 된다면 그것이 곧 돈을 버는 요소가 되겠죠. 맥점을 딱 짚는 거네. 근데 ESG로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ETF 펀드부터 시작해서 ESG 펀드 무지 많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올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ESG 바꾸다 회사 죽어. 돈 쓰니까. 돈 많이 쓰니까. 죽는 거니까. 그냥 석탄 갖다가 화력발전 때려받고 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지. 비용도 덜 들어가고. 이거 바꾸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 구조 안 좋아지는데 과연 여기다 투자할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절대 안 돼. NFT 전환했다? NFT 전환하다 또 기회비용 나가 회사 죽어. 근데 NFT를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뭔가가 뭐냐를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죠. ES. 예, 그 구조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ESG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어쨌든 뭐 용역을 주든 뭔가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용역 주는 업체를 저희가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ESG는 전 개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그냥 허울이다. 뭐 요즘 SK 최태원 회장도 ESG 강조 뭐 하는데 과연 ESG를 외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환경이잖아요. 네. 그럼 SG도 근데 투자의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좀 SG는 이제 투명 경영에 대한 일환인데 네. 그건 이제 사실은 그 지주사 전환 이슈도 있을 것이고 대기업들이 이제 ESG를 강조하면서 분명한 건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시도하는 시기가 앞으로 2년 안에 다 도래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미 SK나 현차는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디가 지주가 될 것이냐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되는 애들이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주를 통했을 때 그 네. 지주가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요소들 그다음에 이 지주랑 전환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회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튀어나왔을 때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크게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회사 SK가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SK를 다 먹여 살리는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하이닉스라는 그 가치를 봤을 때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는 뻔히 나오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대주주는 어딘지 그거부터 일단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지주 전환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맥락을 잘 잡아야겠죠. 아 그러면 네. 흔히 저희가 무슨 홀딩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주 회사인데 네. 그 지주 회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주 회사의 뭐 오른팔격인 회사 이런 걸 사면 괜찮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을까요? 그렇게도 되지만 그 지주 회사를 먹여 살리는 메인 회사를 사야겠죠. 아, 그 지주 회사 중에서 네. 지주 회사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 중에서 네, 먹여 살리는 회사. 제일 공부 잘하는 마다들 같은. 아니 제가 지주사예요. 네. 근데 미정이님한테 제가 출자해갖고 미정아 돈 벌어와라. 나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옆에 미식이한테 미식아 돈 벌어와라. 이래. 근데 미식이는 한 달에 나한테 꼴랑 주는 게 10,000원이야. 근데 미정이는 나한테 주는 게 20만 원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죠. 아 미정이 이쁘네. 야 계속 좀 뭐 이렇게 우유도 좀 먹이고 빵도 좀 먹여.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아, 되게 간단하게 접근할 네. 수 있네요, 진짜. 그거죠 뭐. 근데 미식이는 얘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어떡하지? 입양 보낼 수도 없고. 갑자기 야 미식이가 지금 세금이 좀 들래니까 미정이 네가 좀 죽어야겠다. 아 저 왜 죽어요? 아니야. 미식이랑 같이 결혼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ESG 중에 우리가 그래도 제일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네. 환경이니까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특히 탄소 관련돼서 네. 네, 한번 주목하시면 네. 내년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내년이 격번일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더. 근데 그 내년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아,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랑 탄소랑 관계가 미국 연준 금리가 올라간다면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틀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에는 여신으로서 승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효율성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모든 기업들이. 그 그렇죠. 효율성이 어디 부분으로 집중될 거냐 그 부분을 보자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상관없습니다. 야 미정아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달에 10,000원만 갖고 와.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럼 저 알겠습니다 하고 카페도 하고 뭐도 하고. 갈비집도 하고 하는데 야 미정아 형이 힘들다. 앞으로 100만 원씩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거 빨리 정리해야 되잖아. 그 개념이죠.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군요. 직결이죠. 한국 증시는 철저하게 환율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의 뭐 미국의 종속이라고 보면 되죠. 한국은. 그 정도. 네, 그럼요. 한국은 그래요. 우리나라도 나름 그래도 이제 G20인데. 그냥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달러로 100만 원치 바꾸고 위안화로 바꿨어요. 네. 자, 너는 절대 원화로 바꾸면 안 돼. 내가 위안화 100만 원치 줄
주라고 하고 달러 100만 주주랬는데 넌 뭐 받을 거면 뭐 받아요? 당연히 달러. 네, 됐어요.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책에도 뭐 중간 중간에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 형님. 아, 머스크가 제일 부자입니까? 네. 야, 씨, 테슬라 매출도 그지 같은데 그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죠. 우리 작가님 생각으로는 이게 포식자의 관점에서 혹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테슬라가 1200슬라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1000슬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예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자막 달면 돼요. 이거는 작가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가져갈 가치가 없는 회사다. 자, 왜 그러냐면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개였어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 이빨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이빨 치고 뭐 이빨 치잖아요. 요거 하나랑 그다음 뭐냐면 국가 보조금이에요. 아 보조금 전기차. 예.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테슬라 절대 안 팔립니다. 자, 1억 주고 테슬라 S 모델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1억 주고 딴 거 사시겠어요? 아 1억 주면 삼각별? 그렇죠. 벤츠 사지. 누가 미쳤다 테슬라 사요. 근데 보조금이 발현되니까 미국에선 되죠. 게다가 3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짜리 사는데 보조금 20%씩 지원되면은 2천만 원짜리 아반떼 사겠어요? 테슬라 저가형 모델 사겠어요? 아 당연히 테슬라. 그렇죠. 근데 그게 끝난다며. 그럼 생각 좀 해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테슬라가 그럼 여기서 극복을 하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벤츠나 폭스바겐, 현대나 이쪽은 맘만 먹으면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차 만들어내요. 근데 그 내연기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근데 얘네가 전기차를 만든다면 테슬라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 테슬라는 가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랫폼으로 가야 돼요. 자동차. 이제 애플카 나온다고 하죠. 애플카가 차 팔아먹으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애플이라는 생태계를 겪게 해주고, 왜냐면은 집보다는 이제 차라는 이슈, 이동 이슈를 통해서 애플이 갖고 있는 온전한 컬처를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이슈인데 과연 테슬라가 그런 밸류를 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그 유일한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의 미래가 박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테슬라 샀어. 100% 자율주행이야. 막 잘 돼. 근데 사고 났어. 그럼 보험사가 어디다 청구해야 돼요? 자동차사한테 해야 돼요? 자율주행 서비스한테 해야 돼요? 운전자한테 해야 돼요? AI한테 해야 되나? 그거 명확하게 평생 못 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보험 측정하기 쉽지 않아요. 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뭐냐면 복잡하네. 5년 후 일은 볼 거 없어요. 당장 내년에 걸 봐야 되고 뭐 적당히 본다 2년 후 걸 봐야 되지. 그래서 전 테슬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뭐 $1,000, $1,200 하고 시총 막 어마어마하고. 근데 얼마 전에 매출 빵인 회사 전기차 리비안인가 상장됐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매출 빵인데. 빵인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뭐 벤츠나 BM이나 뭐 현기차나 전기차를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들어갔을 때 테슬라가 과연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좀 해봤거든요. 테슬라 망하죠. 일단은 대표적인 게 하이 퀄리티 모델로 나온 것도 포르쉐 타이칸이 있는데 뭐 게임이 안 되죠 테슬라랑. 그러니까 뭐냐면 물어볼게요. 요 커피를 하나 드세요. 드시는데 커피가 두 개가 있다고 보면 요 물이랑 물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 커피를 사면 요게 4,000원짜리인데 한 600원 되죠. 이걸 먹으면 되죠. 근데 요거는 4,000원짜리 물인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뭘 사요? 요걸 사겠죠. 그쵸. 근데 이게 없어져. 그런데 얘 말고도 다른 데서 요런 게 막 나와. 막 나와. 더 디자인도 이쁘고 더 퍼포먼스도. 그럼 요거 사요, 요거 사요.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이제. 네, 그쵸. 그럼 요건 벌써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면. 자, 근데 요거가 나는 엄청나게 맛있는 원두가 갖고 있어라고 겁나게 강조를 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원두가 미비해. 막 노동 이슈도 막 어디 콜롬비아 갖고 오려면 답도 없고 막. 그럼 이거 사요? 안 사? 테슬라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산 사람들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테슬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책을 한번 보시고 이제 고민 많이 하시고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먼저 진입한 약간 선점 효과도 있고. 저라면은 페라리 투자예요. 테슬라 투자할 바에. 걔네도 전기차로 가면 아니요.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페라리가 SUV가 나오면 옛날에 포르쉐가 까이엔이 나오면서 시장을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마세라티도 르반떼가 나면 바꿨듯이 페라리가 SUV가 나온다면 오히려 그 판도가 더 클 거예요. 그렇게 비싼 차인데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포르쉐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뛰었으니까 까이엔이 나오면서 그 전에 포르쉐는 정말 상위 1% 차였잖아요. 근데 까이엔이 나오면서 그게 좀 상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마칸 나오고 하면서 페라리도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페라리 꿈의 차인데. 알겠습니다. 물론 비싸겠죠. 네. 페라리 제 나중에 한 10년 후에 한번 타보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이제 포식자들 중에서 뭐 기관이나 금융 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노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책 말미에 일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나라는 왜 답이 없는 나라인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팩스 에피소드 같은 보면서. 그럼 작가님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에 있는 내용 조금 풀어주시면. 일단 뭐 책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치나 이런 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일본이 암울하다는 거. 근데 직접 일본 비즈니스를 통해서 느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본 비즈니스에서 느낀 거는 딱 하나예요. 비효율성. 네. 그 비효율성 때문에 저는 일본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치를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아베 정부 아니지만 아베 정부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돈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베 정부가 바뀌는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뀌는 정부가 이제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 상승률을 달성해 본 적이 일본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일본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일본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일단은 노동력에 있어서도 좀 경쟁력이 많이 없고. 어떤 점에서? 일단 애들이 멍청해요. 일단은 일본 그 터울 안에만 있잖아요. 그 갈라파고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터울 안에만 있고, 근데 물론 거기가 묘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나름의 장인 정신도 있고, 그렇죠. 내수 시장 활성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조그마한 움직임 속에서 오는 역동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곧 국가 경쟁력을 지금은 담보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디테일한 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일본이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 기계가 도장 찍어주는 기계인 거예요. 4차 산업 시대인데 걔는 무조건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일단 지금 코로나도 팩스로 전송하지 않습니까? 제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팩스 누가 쓰지? 뭐 이런. 그리고 근데 일본이 사실은 그 유비쿼터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비쿼터스를 제일 먼저 도입한 게 사실은 소프트뱅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좌초되기 시작한 이유는 일본에 있는 관공서에서 우리는 DJ 정부 때 인터넷, 초강국, 유비쿼터스에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거에서 이미 미비해지기 시작을 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버렸던 거니까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게다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미국 연준 금리를 따라갈 정도의 경쟁력이 돼야 돼요. 금리를 올리면 일본도 올리고, 우리도 연준이 올리면 같이 0.1% 올리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일본은 못 따라가요. 왜냐면 올리는 순간 이미 사채이자나 이런 것들이 다 도산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일본은 초가삼난에 빠질 것이다. 다만 일본의 그나마 경쟁력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 광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메리트는 있지만, 일단은 그런 메리트도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좌초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봤을 때 특히나 도요타는 전 몰랐는데 책 보고 알았는데, 도요타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패싱하는 느낌? 네.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민당이 존재하는 한 전기차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또 정치 논리야 뭔가. 일본은 일단은 땡땡땡땡 하는 노동자들은 100% 자민당 지지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세습 정치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이 사람들의 프레임이 자민당에서 절대 안 바뀌거든요. 지금 미국도 바이든이 노조 경영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 노동자 지역에서 항상 민주당이 지니까 그 표 얻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지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먼 미래를 봤을 때 뒤처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갈라파고스라는 표현보다는 네. 사고의 어떤 확장성이 굉장히 매몰돼 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게 참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에반게리오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소시적이 히트했죠. 네, 예. 그거 시리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게 일본 오타쿠들이여 세상에 나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한 20년 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네, 근데 과연 확장성 없는 오타쿠들이 백날 세상에 나와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죠. 네, 제 말은. 네. 저는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뭐 문학적이나 예술적으로 그렇다 치는데 그게 뭐? 그게 국가 경쟁력인가?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컨텐츠 측면도인데 그 컨텐츠가 과연 뭔가? 이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일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네. 아니 투자하셔도 되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이걸 읽으면서 일본은 진짜 답이 없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세요. 네. 일본 팩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그 마윈 중국의 마윈 하면 이제 알리바바를 창업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였지 알리페이였나? 네, 알리페이.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엔투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금융 혁신을 하려고 하다가 공산당에 계속 이제 쓴소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리 됐다. 뭐 나갈 표현 좀 거죠. 축출됐다. 약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막이 보니까 약간 그런 것도 아니게 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5년도 10월인가 알리바바가 대박 났잖아요. 계속 대박 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광군절 때도 막 몇 조씩 매출을 나가고 막. 근데 알리바바가 뭡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오픈마켓 쿠팡이에요, 쿠팡인데 뭐 배송해가지고 뭐 몇 푼 번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소비에 집중도가 있었던 상징성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마인의 주가가 뛰었고, 그 손정희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마인한테 투자할 때도 결국에는 그 집중성을 본 거거든요. 쿠팡도 투자한 이유도 회사 매출 나올 거라, 그러니까 회사가 순이익 구조가 잘 나올 거라 투자한 건 절대 아니에요. 한탕 해먹고 가겠다는 논리였지. 근데 알리바바 페이로도 지금 쿠팡페이가 있듯이 알리바바 페이로 하는데 알리바바 페이가 묘하게 이 쉽게 말해서 대부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그때 2015년도 10월이었나 9월 그때 알았죠. 이 사기꾼이네. 결국엔 돈 장사하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장사를 돈 장사답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없는 그 공상인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삥 뜯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자. 마윈이요? 네, 그럼 공산당은 그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약간 좀 먹는.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중국 시장에서 알리바이를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중국이 끄떡이나 할까요? 그냥 없어지는 거지. 똑같은 게 또 생기겠죠. 네, 쿠팡 없어져 버린다고 한국 산업 시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죠. 전혀 안 무너져요. 뭐 11번가 없애버린다고 무너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뭐냐 일개 그냥 배달하는 애들이에요. 일개. 근데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가 있죠. 뭐 미정이란 사람이 내가 뭐 화장품을 좋아하면 다음 들어와서 화장품이 떠 있고 이런 빅데이터 자료는 있는데 그깟 자료 해봤자 소비 자료란 말이죠. 근데 엔투그룹은 그 정점을 찍은 거죠.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핀테크 하잖아요. 핀테크 그냥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이에요. 핀테크 말이 그냥 대부업이에요. 대부업.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다 돈 장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되지. 결국엔 다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야, 돈 빌려주고 이자 따먹게 하는 거죠. 100만 원 빌려주면 이자 따먹잖아요, 저리로. 그냥 대부업이에요, 핀테크는. 근데 뭔가 담보부터 시작해서 뭔가 투명하게 간다. 뭐냐면은 미정이가 어디 저기 을지로 허름한 지하에다가 대부 사업을 차렸는데 어플 하나 만들어. 핀테크 신청하고 핀테크 산업에 들어가서 거기 나 전문위원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등록하고 나 핀테크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뭐 영철이랑 철수가 와서 저 돈 빌려주세요. 100만 원씩 줘 담보 잡고. 근데 핀테크야. 어플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결론은 뭐야? 돈 빌려주는 거잖아. 똑같네요. 똑같은 거라. 본질은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나 우리 이걸 보는 구독자분들이나 제 책을 보는 독자들이 핀테크를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그냥 대부업이에요. 네, 그냥 돈놀이.
예,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뭐 말이 핀테크지. 맞춤형 뭐 있죠. 뭐 반춤형 뭐 대부업.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콜 영업이 없는 대부업. 마윤이 만들어 갖고 엄청 잘 나가요. 네. 근데 내가 봐도 얘는 그냥 배달이야. 뭐 한국도 좀 배달하고 유럽도 배달은 하는데 배달하는 놈이야. 근데 이 놈이 알리페이 만들더니 대부 사업 시작해. 그러더니 핀테키라는 걸 만들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보수적이잖아요. 대부 사업을 하려면 뭔가 신청을 해야 되는 얘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중국이 제재하니까 중국은 저 금융이나 4차 산업 유연성이 없다 이빨을 쳐. 시진핑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얄밉지. 나는 총살 안 시킨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저는 결국에는 시진핑 눈에는 일개 대부업 하는 애인데 그냥 물건 팔아먹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이 핀테크라는 게 저희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제 이용자들의 네. 신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출이 안 될 만한 사람도 어떻게든 뭔가 균형을 찾아가지고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 얄밉게 보였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엔투그룹 특징은 이거하고 맞으면 돼요. 그 마른 걸레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돈 빌려도 짜내는 거죠. 아 뭐 엄청나게 추심을 했나 보네. 추심은 뭐 엄청났죠. 그러니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민을 위한 나라인데 인민을 짜니까. 그 네. 엔트그룹 계속 짜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일본, 중국 여기 이제 책의 말미에 있잖아요. 읽으면서 야 일본은 소위 답이 없고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국 많이 무섭죠. 네. 근데 이제 뭐 여기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텐데 네. 중국 얘기까지 너무 이제 좀 방대해지니까 네. 분명한 거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 투자자가 중국을 바라볼 때 내수 시장을 바라볼 거냐, 위안화의 경쟁력을 볼 거냐,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거 추진해 볼 거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거를 좀 해석하는 힘을 좀 길러야 된다. 전 꼭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아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최대 장점은 강압이에요. 강압? 강압. 강압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답이 나온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제가 해석을 하자면 공산당이 아 우리 A 할 거야라고 뭔가를 발표하면 A도 좋지만 하나 더 생각을 해서 공산당이 왜 이걸 하는지를 만약에 저게 캐치할 수 있으면 공산당은 무조건 밀고 가잖아요. 강압적으로. 아니 기억이 안 나네. 2009년도인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외치죠. 전 인민들한테 좋은 주택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완다 그룹부터 최근에 이슈가 되어 헝다 그때 막 성장한 거죠. 막 주택 때려받고 막 상해가 포하니까 옆에 막 신도시 같은 막 우한 이런 데다가 막 지어내고 막 광저우 이러고 막 하니까 어마무시했잖아요. 근데 막 건설 경기 붐 일고 막 엄청 났잖아요. 막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야 주택 금리랑 다 묶어. 다 대출 막아. 주택 시장 너무 포화야. 하니까 쑥 가버리잖아. 자, 근데 이걸 결단할 수 있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결단할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죠. 뭐냐면 중국이 미래가 없고 있고는 다음 문제고 이런 걸 토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대충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공산당은 확고한데 네. 그렇게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식자들의 습성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인권도 따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딴 거 제발 보지 마. 너는 그냥 돈만 봐. 저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책의 요지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그게 아니 돈만 보라 이게 아니라 네. 나는 투자자니까 그렇죠. 나에게 뭔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포식자들의 습성을 파악을 네. 해서 돈만 바라보고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맞으니까 돈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자. 맞죠? 돈만 바라보고 투자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의 행간이 나를 돈을 벌 수 있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이 나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게. 돈만 바라보자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자는 마음가짐인 거고 시선은 이 기업이
내 돈을 어떻게 해줄 건가를 보자는 거죠. 그거를 좀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한번 네. 추천을 드리는 게 네, 네. 이제 아까 프레임 말씀하셨는데 네. 참 깨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한번 좀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또 찾아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깨치시는 것도 네. 굉장히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네, 네. 혹시나 이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요약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의 의의는 결국에는 돈을 벌려는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시간에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내 돈을 이 기업에 던질 것인가를 파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안을 두고서 무조건 이 책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못다한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양반이다. 돈 버십시오. 무엇보다 와닿습니다. 네. 돈이 양반이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양반이 되기 위해서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우 재밌는. 저는 솔직히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네. 여기까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팍팍팍 해주시니까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별 말씀.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